아우슈비츠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그 일을 책임진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아우프세에린넨, 아우프세에린은어로 알려진 이 여성들은 죽음을 감독하고 선택하고 무시무시한 냉정함으로 처형했습니다. 죽음이 산업적 규모로 조직되는 분야에서 그들은 그 치명적인 기계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몸짓으로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결정했습니다. 채찍으로 무장하고 공격하도록 훈련된 개를 데리고 온 그들은 수감자들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잔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의 힘은 절대적이었고 그의 잔인함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행위를 저지르게 했을까? 이 여성들의 잔혹한 운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우슈비츠, SS 경비대의 공포정치.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는 나치 학살 기계의 가장 끔찍한 정점을 상징하는 곳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곳입니다. 이러한 체계적 공포의 시나리오에서 특정 여성 집단은 공포 장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즉, 수감자를 감독하고 수용소를 특징짓는 죽음의 메커니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여성 경비원인 아우프세린넨, 에이프세 헤린넨이 있었습니다. 1940년 점령된 폴란드에 설립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와 학살수용소는 나치 독일이 최종 해결책을 시행하면서 급속히 확장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 1호는 행정중심지 역할을 했고 아우슈비츠 2호 비르케나우는 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가스실에서 학살된 주요 학살시설이 되었습니다. 1942년까지 이 시설은 계획된 대량 학살의 중심지로 변모했고 산업적 효율성에 따라 죽음이 자행되었습니다. 이처럼 꼼꼼하게 조직된 시스템에서 여성 보호자는 근본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직원이 주로 남성이었던 다른 수용소와는 달리 아우슈비츠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여성으로 구성된 특별 부대가 수용소의 여성 구역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들 여성은 대부분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젊은 여성들이었으며 이념적 신념 때문에, 경제적 기회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군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권력 때문에 SS에 입대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고 수용소의 수용 인원이 확대됨에 따라 아우프세에린넨에 대한 모집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처음에 라펜스브리크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곳은 미래의 경비병을 위한 훈련센터 역할을 하는 여성 전용 수용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나중에 아우슈비츠와 다른 수용소에서 적용할 통제처벌 선발 방법을 배웠습니다. 훈련에는 감시와 행정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구금 중인 수감자들을 완전히 비인간화하는 데 필요한 이념적 세뇌도 포함되었습니다. 경비원들은 수용소에서 선발과 처벌이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선발 과정에서 그들은 요제프 맹겔레 등 SS 의사들과 함께 누가 즉시 가스실로 보내질지, 누가 강제 노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면될지 결정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손짓 하나만으로 누가 몇 시간 더 살 수 있고 누가 몇 분 안에 죽을지 판별했습니다. 이러한 책임 때문에 그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살상기계의 필수적인 톱니바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조장한 공포는 그들이 처벌하고 통제하는 관행을 통해 매일 구체화되었습니다. 채찍으로 무장하고 종종 공격하도록 훈련된 개를 데리고 다니는 그들은 아주 사소한 위법 행위에도 잔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부적절한 시선, 허가 없이 쉬는 시간 업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등이 잔혹한 구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종종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단순히 규칙 위반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수감자들 사이의 모든 신체적, 정신적 저항을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체제의 체계적인 요소였습니다.
경비원의 존재로 인해 끊임없는 심리적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은 언제 자신들이 자의적인 처벌을 받을지, 언제 교도관이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그들을 이용할지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들 여성 중 일부는 짐승, 족제비, 금발의 죽음의 천사와 같은 별명을 얻으며 특히 끔찍한 평판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별명은 그들이 불러일으킨 두려움과 그들의 잔혹함의 특징을 반영했는데, 이는 종종 독특한 형태의 고문과 굴욕으로 나타났다. 아우슈비츠 경비대 현상에서 가장 불안한 측면은 겉보기에 평범한 여성들이 대량 학살 시스템의 요원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다수는 SS에 입대하기 전에 주부 공장 노동자, 미용사, 가사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념적 세뇌와 절대 권력이 어떻게 인간의 도덕성을 근본적으로 타락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을 몇 개월 또는 몇 년 만에 상상할 수 없는 잔혹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전쟁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연합군이 독일을 향해 진격하자 아우슈비츠 수용소 요원들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수감자가 죽음의 행진으로 알려지게 된 다른 수용소로 강제 행진해야 했고, 많은 문서가 파기되었습니다. 경비병들은 베르겐-벨젠이나 라펜스브리크 등 전선에서 더 멀리 떨어진 다른 수용소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임박한 패배의 혼란을 틈타 도망가 가짜 신분을 사용했고, 어떤 이들은 곧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듯 끝까지 자신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연합군이 마침내 강제 수용소를 해방했을 때 그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 경비병들이 많이 이송되었던 베르겐-벨젠에서 영국군은 매장되지 않은 시체일만 구 이상과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극심한 상황에 처한 수감자 약 6만 명을 발견했습니다. 탈출에 실패한 경비원들은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이르마 그레세와 엘리자베스 폴켄라트 등 일부 사람들은 베르겐-벨젠에서 체포되었지만, 마리아 만델 등 다른 사람들은 수개월 후 표적 수색 작전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세계는 아우슈비츠에서 자행된 끔찍한 범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특히 여성들이 이러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호자이자 양육자인 여성에 대한 이상화된 이미지와는 반대로 이러한 보호자들은 깊이 뿌리 박힌 성적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잔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사건은 나치 전쟁 범죄를 기소하기 위해 연합군이 설립한 다양한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고,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정의의 과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들 수호자 중 4명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대가를 치른 사람으로 유명하다. 마리아 만델, 요한나 보르만, 엘리자베스 폴켄라트, 이르마 그레세다.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 그들이 저지른 잔혹 행위, 그리고 그들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처형당하는 상황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산업화된 대량 학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구를 제공합니다. 마리아 만델, 여성 호러의 건축가. 마리아 만델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겉보기에 평범한 사람이 수천 명의 죽음을 조직할 수 있는 관료적 괴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12년 1월 10일 오스트리아 뮌츠키르헨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현대 역사상 가장 큰 조직적 대량 학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오스트리아 여성에서 아우슈비츠 여성 수용소의 수석 감독관이 되기까지의 그녀의 여정은 홀로코스트를 가능하게 한 심리적 사회적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1938년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후 만델은 나치 운동의 성장에서 사회적 발전의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10대 때부터 나치 이념에 의해
형성된 젊은 수호자들과는 달리 만데른게인적 신념과 야망을 가지고 성인이 되어서 이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의식적인 결정은 나중에 그의 죄책감을 평가하는데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세뇌당한 젊은 여성이 아니었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전범 중 한 명이 되는 길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여성이었습니다. 그의 강제 수용소 생활은 1938년 리히텐부르크 수용소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곳은 독일 영토에 있는 최초의 나치 강제 수용소 중 하나였다. 그곳에서 만델은 나중에 완성하게 될 테러 시스템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라펜스부르크로 옮겨졌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체계적인 잔혹 행위를 통해 규율을 유지하는 특별한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상관들은 곧 그가 테러를 자행하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봤고, 그가 처벌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 수용소 계층 내에서 빠르게 승진하게 되었다. 마리아 만델의 경력에서 전환점은 1942년 그녀가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의 여성 수용소의 수석 감독관 오베라 웁세헤린으로 임명되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이 임명으로 그녀는 수천 명의 여성 수감자들에 대해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여성 경비대의 수장으로서 만델은 박멸 정책을 실행했을 뿐만 아니라 학살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녀만의 계획으로 정책을 가해선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감독하에 여성 수용소는 게르만식 정밀함을 갖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맨델은 매일 검사를 실시하여 모든 세부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아무리 사소한 위반 사항이라도 극도로 잔인하게 처벌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이 막사에 나타나자마자 수감자들은 즉시 공포에 질렸으며, 그들이 나타나면 즉석에서 선발되어 사형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녀가 불러일으킨 두려움 때문에 많은 수감자는 수감자들 사이에서 그녀를 짐승이라고 부르던 대로 그녀와 마주치기보다는 숨거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택했습니다. 만델이 국가대표팀에 참여한 것은 그의 가장 끔찍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요제프 맹겔레와 같은 SS 의사들과 함께 배치된 만델은 간단한 제스처로 누가 일시적으로 살아남아 일할 것인지, 누가 바로 가스실로 보내질 것인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약 50만 명의 사람을 직결 처형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직접 관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우슈비츠에 도착하는 각 기차는 이 기괴한 의식에서 새로운 에피소드를 의미했는데, 만델은 이 의식에서 절대적인 냉정함으로 생사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맨델의 가학성은 그가 고안하고 감독한 처벌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그녀는 종종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명령했는데, 때로는 직접 채찍질을 해서 피해자들을 의식을 잃게 하거나 죽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잔혹한 관행 중 하나는 약해진 수감자들을 눈 속에 몇 시간씩 서 있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저천증과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형벌을 받는 동안 쓰러진 사람들은 즉시 가스실로 보내졌고, 이러한 형벌은 변함없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다른 보호자들과 구별되는 맨델의 독특한 면 중 하나는 바로 음악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기이한 모순 속에서 수천 명의 죽음을 조종한 이 여성이 아우슈비츠에서 수감자들로 오케스트라를 조직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도록 선발된 사람들은 비교적 나은 대우를 받았지만 캠프에 기차가 도착하는 동안과 대중 공연 중에 연주해야 했습니다. 문화적 세련미와 극도의 잔혹함이 병치된 것은 나치 정권 전체를 특징짓는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는 사례로 고전적 유럽 문화와 체계적 야만성이 공존했던 것입니다. 만델은 또한 SS 의사들이 실시하는 의학 실험을 위해 수감자를 선발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에는 강제 불임 수술, 마취 없는 수술 방사선 노출이 포함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유대인과 로마 여성들이었으며 실제 의학적 가치가 없는 사이비 과학 연구를 위한 일회용품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맨델은 이러한 실험이 수행되는 구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절차를 전혀 무관심하게 관찰했습니다. 1944년 붉은 군대가 폴란드로 진격하자 아우슈비츠 직원들은 수용소 대피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델은 그해 11월 바이엘은 주 다하우의 하위 수용소인 밀도르프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독일의 패배가 확실해지자 그는 민간인들 사이에 숨어서 가짜 이름을 쓰고 바이엘은 산속에 숨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악명 때문에 완전한 익명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1945년 8월 10일 마리아 만델은 미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초기 신문에서 조사관들은 그의 지능과 아우슈비츠에서의 작전을 설명하는 그의 냉정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맨델은 자신이 단지 명령을 따르고 필요한 규율을 유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려 했지만 그가 학살 시스템을 실행하고 완성하는 데 있어 개인적인 주도성을 보였다는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그녀가 체포된 후 만델은 아우슈비츠 재판에 회부되기 위해 폴란드로 인도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재판은 폴란드 당국이 수용소 직원을 기소하기 위해 실시한 사법 절차입니다. 1947년 11월과 12월에 크라쿠프에서 열린 재판에서 수십 명의 생존자가 그의 잔혹함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다큐멘터리와 증언 증거는 그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살해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그녀가 인도에 반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만델은 마지막 진술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어느 정도 뉘우치는 마음을 보였지만 이 늦은 뉘우침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948년 1월 24일 마리아 만델은 크라쿠프의 몬테루피치 교도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36살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짐승으로 알려지게 된 이 여성의 처형은 그녀의 감독하에 고통받았던 수많은 희생자들을 위한 상징적인 정의의 행위였습니다. 요한나 보먼, 죽음의 족제비. 이념적 야망에 의해 강제 수용소 시스템에서의 삶을 주도했던 마리아 만델과 달리 요한나 보르만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변화의 불안한 사례를 대표합니다. 1893년 9월 10일 동프로이센의 비르켄펠드에서 태어난 보르만은 대부분의 교도관보다 상당히 나이가 많았으며 이는 그녀의 범죄 기록에 불안한 측면을 더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치가 집권하기 전에 성인 생활의 대부분을 보낸 중년 여성이 어떻게 학살 수용소에서 가장 두려운 인물 중 한 명이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보먼의 초기 시절은 그의 후기 악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젊은 시절에 선교 활동까지 했던 종교적인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겉보기에 독실한 배경을 가진 그녀가 나중에 무자비한 고문자로 변신하는 모습은 더욱더 당혹스럽다. 나치 이념에 의해 어린 시절부터 성격이 형성된 이르마, 그레세와 같은 젊은 경비원들과는 달리 보르만은 나치 강제 수용소 시스템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한 성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1938년 3월 SS에 민간 직원으로 입대하면서 강제 수용소 시스템에 입대했습니다. 그의 초기 동기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였던 듯하며 기존 직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급여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리히텐부르크 수용소의 주방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게 지냈다. 그러나 이 수용소가 폐쇄되고 1939년에 직원들이 라펜스부리크로 정은되자 보르만은 수용소에서 점점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고 결국 여성 수감자들의 작업반을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1943년 그녀가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로 이송될 당시 보르만은 이미 그녀를 악명 높게 만들 잔혹한 통제 방법을 개발해 놓았습니다. 보호자로서는 이례적인 나이인 50살에 그녀는 통제의 도구로 잔인함을 사용하는 변태적인 모성적 인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수용소 외부의 작업반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나중에는 대량 학살의 중심지였던 비르케나우 주요 단지 내에서의 임무도 맡았습니다. 보르만을 다른 경비원인 만데리나 그레세와 구별되는 점, 그리고 그녀에게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자, 아우슈비츠의 족제비라는 별명이 붙은 점은 그녀만의 독특한 통제 및 처벌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경비원들이 주로 채찍과 직접적인 타격을 사용한 반면 보먼은 수감자를 공격하도록 특별히 훈련된 독일 셰퍼드를 공포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가에는 보먼이 수감자들에게 심어준 공포의 상징이 되었는데 수감자들은 특히 이송 중이나 수용소 밖에서 일하는 동안 이개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보먼과 그이개가 겪은 끔찍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잔혹한 한 사건에서 그는 독일 셰퍼드에게 아우슈비츠로 돌아가는 행진에서 다리를 붓게 되어 걸음을 따라갈 수 없게 된 수감자를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동물은 들것에 실려 죽어가는 여자를 찢어 발겼고 아마도 곧 죽을 운명이었을 것이다. 보먼은 이런 공격을 즐겼고 이를 본보기로 삼아 다른 수감자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보먼이 어떤 죄수의 머리카락을 잡고 땅에 내던진 뒤 자신의 개에게 그녀를 물라고 명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여성은 심하게 출혈을 했고 이런 경우 흔히 그렇듯이 가스실의 전실인 이 5번 블록으로 바로 보내졌습니다. 이런 행위가 의도적으로 잔혹하다는 사실은 이것이 충동적인 폭력의 폭발이 아니라 극도의 두려움을 통해 통제를 유지하려는 의도적인 테러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재판에서 이를 부인했지만 여러 증언에 따르면 보르만은 요제프 맹겔레, 프리츠 클라인 등 SS 의사들과 협력하여 가스실이나 의학실험에 사용할 수감자를 선발했다. 그는 간단한 몸짓으로 누가 일시적으로 살아남고 누가 즉시 죽을지를 결정했고 수천 명의 인간의 삶에 거의 신성한 힘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선발 과정의 참여는 그녀를 아우슈비츠에서 자행된 대량 학살의 중심 메커니즘과 직접 연결시켰습니다. 보먼은 자신의 개를 무기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수감자들을 구타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 생존자는 돼지우리에서 야채를 훔치다 잡힌 여자들을 잔혹하게 구타했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한 죄수가 아픈 친구를 강제 노역으로부터 보호하려 했을 때 보먼은 그녀를 너무 세게 때려 그녀의 이빨 2개를 부러뜨린 다음 자신의 개에게 아픈 여자를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는 부상으로 인해 이틀 후에 사망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독일의 패배가 불가피해지자 보르만은 베르겐-벨젠 수용소로 이송되었는데 이 수용소는 동부 수용소에서 대피한 많은 수감자들의 최종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벨센의 짐승으로 알려진 요제프 크라모의 지휘 하에 보르만은 아우슈비츠에서 행했던 것과 똑같은 잔혹한 관행을 고수하며 공포 정치를 계속했고 제3제국의 붕괴가 이미 임박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1945년 4월 15일 영국군이 베르겐-벨젠을 해방했을 때 그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도망친 다른 경비원들과는 달리 보먼은 수용소에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확신했거나 자신의 행동이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듯하다. 그녀가 체포된 후 보먼은 처음에 영국군에 의해 수용소에서 발견된 수많은 시체를 옮기고 매장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군은 책임을 묻는 초기 형태로 모든 포로 경비병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요한나 보르만의 재판은 벨센 재판의 일부였는데, 벨센 재판은 영국이 강제 수용소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초의 전쟁 범죄 재판이었습니다. 재판은 1945년 9월 17일 르이네부르크에서 시작되었고, 보르만은 베르겐벨젠과 아우슈비츠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 당시 보먼의 변호 전략은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감자들을 때렸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선발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악명 높은 가에 대해 그 가에는 공격하도록 훈련되지 않은 단순한 애완동물일 뿐이며, 수감자를 상대로 그 동물을 사용하는 것은 수용소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그녀 자신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1943년에 SS를 탈퇴하려고 시도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미심장한 것은 그가 수감자들을 가스실로 수송하는 트럭을 보았지만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몰랐다는 그의 진술이었습니다. 나치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무지 변명은 특히 보먼의 경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수년간 수용소의 일상 운영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러한 정당화 근거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많은 생존자들의 증언은 그가 저지른 잔혹 행위와 극악애를 이용해 수감자들을 위협하고 공격한 방식을 정확하게 묘사했고, 그 증언은 그의 부인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요한나 보르만은 반인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945년 11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45년 12월 13일 보르만은 하멜린 감옥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나치 전범을 여러 처형한 영국의 사형 집행관 엘버트 피에르 포인트는 보먼을 교수대를 향해 힘겹게 걸어가는 늙고 수척해 보이는 여자로 묘사했습니다. 다른 사형수들이 다양한 정도의 감정이나 후회를 보인 것과는 달리 보먼은 자신의 운명을 체념한 듯 받아들인 듯 보였으며, 빠른 처형을 위해 필요한 낙하량을 계산하기 위해 무게를 쟀을 때 단순히 내 감정이 그렇다고만 말했다. 엘리자베스 폴켄라트, 나치 지옥의 채찍. 보먼의 경제적 동기와 만델의 이념적 광신주의와 대조적으로 엘리자베스 폴켄라트는 나치 권력 체계에 적응한 사례를 대표한다. 일반 시민에서 전범으로의 그녀의 변신은 잔혹함에 대한 뚜렷한 성향이 없는 사람도 절대적인 권력을 얻고 잔혹함을 보상하는 시스템에 통합되면 효과적인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919년 9월 5일 독일 쇼나우에서 엘리자베스 메를라우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그녀는 겸손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학살 수용소에서 가장 잔혹한 경비원 중 한 명으로서 역사적 역할을 맡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처형당할 당시 불과 26살로 사형을 선고받은 가장 어린 교도관 중 한 명이었지만, 다음 섹션에서 그녀의 범죄 경력에 대해 살펴볼 이르마 그레세만큼 젊지는 않았습니다. 폴켄라트는 나치 정권에 관여하기 전에 미용사로 일하며 익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미용사는 대인관계 기술과 어느 정도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이러한 초기 훈련은 나중에 아우슈비츠에서 그가 보인 잔혹한 행동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여성들이 강제 수용소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은 1939년에 시작되었는데, 당시 독일은 이미 나치 통치하되 있었고 억압적인 기관 내에서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1941년 10월 폴켄라트는 공식적으로 훈련생 경비원으로 SS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의 초기 훈련은 여성 전용 강제 수용소인 라펜스브리크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곳은 미래의 아우프세헤린넨
훈련센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나중에 아우슈비츠에서 적용하게 될 통제 감시 처벌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성과는 상관들을 감동시켰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녀는 경험이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채 1942년 3월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학살센터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곳으로 이송되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것은 1942년 1월 반제 회의에 따른 최종 해결책이 대규모로 실행된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폴켄라트는 처음에 수용소의 재봉작업장 감독관으로 합류했는데 그곳에서 수감자들이 유니폼을 만들고 수선했습니다. 하지만 이 겉보기에 일상적인 직책은 그녀에게 이 역할에 배정된 여성들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했는데 이들 중 많은 수가 특정 기술을 보유한 특권 수감자였다. 1942년 8월 폴켄라트는 아우슈비츠 단지 내의 대량 학살 수용소인 비르케나우의 여성 수용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강제 수용소에서 만연했던 질병인 발진 티푸스에 걸려 잠시 활동이 중단되었지만 회복되어 다시 현역으로 복귀했습니다. 1942년 후반 그녀는 소포 수령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이 직책을 통해 그녀는 수감자들이 외부 세계와 유지하는 몇 안 되는 연결고리 중 하나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폴켄라트는 해당 분야의 계층 구조 내에서 상승하는 경력을 쌓았습니다. 억압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녀의 효율성 덕분에 그녀는 1944년 9월 아우슈비츠 1호 수용소의 여성 부문 수석 관리자로 승진했고 1945년 1월 수용소가 철수될 때까지 그 직책을 유지했습니다. 이 승진은 폴켄라트가 단순한 명령 집행자가 아니라 수용소의 목표를 향한 주도권과 헌신을 보여줬음을 보여줍니다. 봄어눈개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고 만델은 역설적으로 극도의 잔혹함과 결합된 문화적 세련미를 특징으로 하는 반면 폴켄라트는 채찍을 체계적으로 사용한 것과 직접적인 신체적 처벌을 선호하는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일부 감독관들이 신체적 처벌을 위임한 것과는 달리 그녀는 직접 수감자들을 때렸으며 채찍이나 고무곤봉을 너무나 잔인하게 사용하여 많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정도였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는 여성을 때려 죽였는데 이는 가학성과 인간 생명에 대한 완전한 무시가 결합된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한 목격자는 폴켄라트가 수감자가 반지와 메달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자전거 뒤에서 쫓아 SS 본부로 가도록 강요한 뒤 그곳에서 고무곤봉으로 그녀를 잔인하게 때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여성은 이후 지하실에 갇혔고 3일마다 빵과 물을 제공받았으며 결국 변소 청소 일을 맡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발진 티푸스에 걸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의 통제 방법의 특징인 즉각적인 신체적 잔혹함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고통을 계획적으로 가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특히 심각한 사건은 폴켄라트가 작업장 근처 계단에서 한 노부인을 던져 그 자리에서 죽인 사건입니다. 그녀는 또한 수감자들에게 음식물 필수품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수용소 내 열악한 생활 환경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규칙 위반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수감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력을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의도적인 테러 정권의 일부였습니다. 특히 두려웠던 관행은 폴켄라트가 자주 부과했던 스포츠 처벌, 스트랍 스포트이었습니다. 그것은 약해진 여성 수감자들을 집단으로 묶어 극한의 날씨 조건에서 수시간 동안 격렬한 신체 운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많은 여성이 신체적 지구력의 한계까지 밀어붙이도록 특별히 고안된 이러한 처벌을 받는 동안 탈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방법에 계산된 잔혹함은 피해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파괴하려는 사고방식을 드러냅니다. 폴켄라트는 또한 수감자 선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누가 직접 가스실로 보내주고 누가 강제 노동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면받을지 결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재판에서 이를 부인했지만 여러 증인은 그녀가 SS 의사들과 협력하여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를 결정하는 선발대에 올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손짓 하나로 수천 명의 사람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의 즉각적인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수감자들을 가스실로 실어 나르는 트럭에 태우는 일에도 참여했지만 나중에는 수감자들의 최종 목적지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폴켄라트가 아우슈비츠에 있는 동안 보인 행동은 피해자와 자신에 대한 점진적인 비인간화를 반영합니다. 미용사였던 한 여성이 대량 학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통제와 처벌 방법을 도입하고 심지어 혁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변화는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치의 인종 이념과 수용소 경비원에게 부여된 절대 권력에 의해 촉진된 잔혹함이 정상화되고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해지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1945년 1월 소련군이 폴란드에 접근하자 아우슈비츠는 대피했고 폴켄라트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베르겐벨젠으로 옮겨졌습니다. 원래 포로 수용소로 설립된 이 수용소는 동부 수용소에서 대피한 수천 명의 포로들의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몇 달 동안 베르겐벨젠의 상황은 극심한 과밀식량 및 물 부족 발진 티푸스와 이질과 같은 질병이 만연하는 등 그야말로 끔찍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붕괴의 맥락에서 폴켄라트는 아우슈비츠에서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잔혹한 방법을 계속 적용했습니다. 그녀는 최고 감독관으로서 독일의 패배가 임박했을 때에도 계속해서 구타와 처벌을 명령했습니다. 나치 정권이 종식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은 그녀가 수감자들의 비인간화를 얼마나 내면화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는 그녀의 직업적 개인적 정체성의 근본적인 부분이 되었다. 연합군의 진격에 맞서 도망친 다른 경비병들과 달리 폴켄라트는 수용소에 남았고 1945년 4월 15일 영국군이 베르겐벨젠을 해방하자마자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첫 번째, 책임 추궁 조치의 일환으로 그녀는 다른 포로 경비병들과 함께 수용소에서 발견된 수많은 시체를 옮기고 매장하는 데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신문과 재판 준비를 위해 셀레 교도소로 압송되었습니다. 폴켄라트에 대한 재판은 1945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루이네부르크에서 영국 군사재판소가 진행한 벨젠 재판의 일부였습니다. 폴켄라트는 베르겐벨젠과 아우슈비츠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생존자들이 그의 잔혹함에 대해 증언했는데 치명적인 구타 권력 남용 선거 참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혔다. 폴켄라트의 방어 전략은 주로 강제 수용소 시스템의 가장 잔혹한 측면에 대한 자신의 개입을 부인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는 선정 과정에 참석한 것은 인정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부인했다. 그는 또한 선택된 사람들의 최종 운명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며 가스실의 존재를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타와 처벌과 관련하여 가끔 수감자들을 때렸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치명적인 구타와 조직적인 고문에 대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당화 근거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살 과정의 다양한 측면에서 그들이 저지른 잔혹 행위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묘사한 수많은 생존자들의 증언이 그들의 부인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1945년 11월 17일 엘리자베스 폴켄라트는 반인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폴켄라트의 처형은 1945년 12월 13일 하멜린 교도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치 전범들을 여러 처형한 영국의 사형 집행관 알베르 피에르 포인트가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볼켄라트는 그날 오전 9시 3, 4분에 가장 먼저 처형되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녀는 겉보기에 침착한 태도로 교수대 계단을 올라갔고 피에르 포인트가 분필로 X 표시를 해놓은 함정문 위에 놓였다고 합니다. 목뼈 골절로 즉사할 것으로 계산된 추락사고는 그 목적을 달성했고 의사는 몇 분 후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볼켄라트의 사례는 전체주의 체제에서 인간의식이 얼마나 가변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전과가 전혀 없던 젊은 여성이 수년 만에 체계적인 고문자이자 산업화된 대량 학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인물로 변했습니다. 그의 경력은 의심할 여지 없는 권위, 비인간화하는 이념, 다른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과 같은 요소가 도입될 때 도덕적 억제의 취약성에 대한 걱정스러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르마 그레세, 금발 선멸의 천사. 만데리 이념적 광신주의를 대표하고 보호머니 노인을 학살 시스템에 적응시킨 것을 폴켄라트가 테러를 실행하는 행정적 효율성을 대표한다면 이르마 그레제는 나치 정권에서 청소년의 도덕적 타락이 가속화된 모습을 구현한 것입니다. 금발의 죽음의 천사로 알려진 이 젊은 수호자는 반인륜 범죄로 처형당했을 당시 겨우 2일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음과 아름다움이 극도의 잔혹함과 공존할 수 있다는 불안한 역설을 보여줍니다. 이르마 일제 이다 그레제는 1923년 10월 7일 베를린 북쪽의 작은 농촌 마을인 레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농장 노동자의 딸로 전형적인 농촌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레제 가족은 5자녀를 둔 대가족이었으며 그들의 성장 과정은 전쟁 사이 독일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엄격하고 권위적인 규율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르마가 겨우 9살이었던 1932년에 그녀의 어머니가 자살하면서 그녀는 엄격하고 정서적으로 거리를 둔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이르마의 아버지는 나치즘을 특별히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딸들이 히틀러 청소년단의 여성 지부인 독일 소녀 연맹 뷸디 더처 매들에 참여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런 부계적 반대가 이르마가 나치운동에 매료되어 나치운동을 청소년 반항의 상징으로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4살에 그녀는 여동생 헬렌과 함께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직에 가입했고 나치 이념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는 세뇌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교육받은 성인이 되어 강제 수용소에 들어간 멘델이나 보몬과 달리 그레세는 청소년기부터 국가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르마는 청소년기에 특별히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그는 신체적 충돌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겉보기에 정상인 청소년이 가학적인 고문자로 변하는 모습은 이념적 세뇌와 잔혹함을 정당화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1939년 이르마는 겨우 16살의 나이로 8년간의 기초교육을 마치고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녀는 리첸에서 점원으로 일하기 전에 잠시 농장 일꾼으로 일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의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나치 독일에서 인종의학이 점점 더 미화되는 현상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1941년에 그녀는 카를 게브하르트가 운영하는 �웬리헨 병원에서 간호사로서의 수련을 시도했는데 게브하르트는 나중에 범죄적 의학 시험에 연루되어 처형되었습니다. 간호보조원으로 훈련을 받는 동안 그레제는 아마도 나치의 인종의학의 첫 번째 실용적인 측면에 노출되었을 것이며 특정 환자를 아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하는 절차를 관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간호직업에
부적합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런 환경에서는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이 실패한 경험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레세는 전통적인 의료 경력을 추구하는 대신 나치 강제 수용소 시스템으로 전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가학적 성향은 그것을 키우고 보상해줄 맥락을 찾았습니다. 1942년 7월 18살에 그레제는 공식적으로 SS, GF홀게, S셀, 수행원에 훈련생 경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미래의 여성 강제 수용소인 라펜스브루이크, 라벤스부르크로 보내졌는데 이곳은 미래의 아우프세헤리넨을 위한 훈련센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도로테아 빈츠와 마리아 만델과 같은 경험 많은 교도관의 감독하에 감시 규율 처벌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 이들은 그레세가 나중에 완벽하게 해낸 잔인한 행동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레세의 성장기에 대한 기록에 따르면 그는 처음에는 요구되는 잔혹함에 약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처음 며칠 동안 자신과 마주친 수감자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SS 경비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녀의 상관들은 그녀의 이런 약점을 바로잡아 주었고 그녀에게 수감자들과 절대적인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강인함을 보여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1943년 3월 그레제는 기초훈련을 마친 후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악명 높은 명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원 관리반을 감독하는 임무에 배정되었지만 곧 우편물 확인과 수감자 전체 수용동을 감독하는 등 더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1944년 5월 그녀는 겨우 24의 나이로 비르케나우의 BIRC 여성 수용소의 오베라우프세헤린 수장으로 승진하여 3만 명이 넘는 수감자를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그녀에게는 놀라운 수준의 책임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그레제의 변신은 주목할 만했다. 불안한 젊은 여성이 변태적인 우아함으로 유명한 두려운 권위자로 변신했습니다. 다른 교도관들이 꾀죄죄한 외모를 가졌던 것과는 달리 그레세는 자신의 이미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완벽하게 닦은 높은 부츠 흠잡을 데 없는 제복 깔끔하게 빗질한 금발머리. 그의 거의 천사 같은 외모와 악마 같은 행동 사이의 대조 때문에 금발의 천사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 별명은 그의 행동의 공포스러움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레세는 항상 채찍과 권총을 휴대하고 다녔으며 공격하도록 훈련된 독일 셰퍼드견을 종종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테러 도구를 잔혹한 열정으로 사용하여 사소한 위법 행위나 아무런 이유 없이도 수감자들을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렸습니다. 이러한 채찍질로 인한 상처는 수용소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주 감염되어 마취 없이 기초적인 장비로 응급수술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범원의 변태적인 모성적 인물이나 볼켄라트의 효율적인 관리자와는 달리 그레세는 그녀의 공포 정치에 허영심과 성적 요소를 통합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수감자를 특히 굴욕시키는 것을 좋아했으며 특히 젊은 여성을 골라내 잔혹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의 잔인함이 지닌 성적인 측면은 그의 행동에 변태성을 한 겹 더 더하고 절대 권력이 어떻게 도덕성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본능까지 타락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그레세가 폭력을 통해 성적 쾌감을 얻는다는 사실이었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그는 고문과 수술 과정을 목격하면서 흥분을 느꼈고 심지어 이런 과정에서 신체 경련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학성과 변태적인 성적 욕망이 결합된 이러한 상황은 수용소 환경으로 인해
조장된 완전한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수용소 환경에서는 그레세와 같은 경비원에게서 인간적 공감의 마지막 흔적조차 체계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경비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레세는 선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누가 일시적으로 살아남아 일할 것인지, 누가 바로 가스실로 보내질 것인지를 결정했습니다. 생존자들이 증언하는 가장 무서운 사건 중 하나에서 그레세 능계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16km를 달려 직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레세의 명확한 명리에 옹에 따라잡지 못하는 수감자는 즉시 동물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 생존자는 그레세와 그의 개들이 적재 작업 중에 예기치 않게 나타난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수감자들은 겁에 질려 일부 수감자는 돌을 실은 수레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마차가 뒤집혀 짐이 흩어지자 그레세 능가애들에게 책임자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레세가 피를 보고 눈이 충혈되었는데 그 광경에 취한 것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레세의 잔혹함은 신체적 학대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수감자들의 머리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고 수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정교한 형태의 심리적 고문을 실행했습니다. 쓰러진 사람들은 잔혹하게 구타당하고 종종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고통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세련된 명령에 대한 복종뿐만 아니라 테러를 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주도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그녀가 아우슈비츠에 머물던 동안 임신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레세는 수감된 의사들에게 강제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하게 했고 심지어 필요한 수술 도구까지 제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가 아리아 여성을 위한 나치의 모성 이념을 고수한 위선적인 면모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가치 없는 삶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데 참여하면서도 자신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려는 의지도 보여줍니다. 붉은 군대가 폴란드를 향해 진격하자 1945년 1월 아우슈비츠는 대피했습니다. 그레제는 1945년 3월 베르겐 벨젠으로 배치되기 전에 잠시 라펜스부르크로 옮겨졌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임박한 독일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잔혹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베르겐 벨젠 교도소에서는 요제프 크라머, 그녀와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의 지휘 아래 그레제는 계속해서 가혹한 처벌을 내렸으며 약해진 수감자들을 수시간 동안 서 있거나 무릎을 꿇게 한 뒤 머리 위로 무거운 돌을 들고 있도록 했습니다. 1945년 4월 15일 영국군이 베르겐 벨젠을 해방했을 때 그레제는 탈출을 시도하지 않고 명목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경비원들과 함께 체포되었고 처음에는 수용소에서 발견된 수천 구의 시체를 제거하는 작업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예비신문에서 그는 의미심장한 진술을 했다. 독일이 미래에 번영할 수 있도록 반사회적 요소를 근절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였다. 이 문구는 20대 소녀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살해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 한 이념적 합리화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르마 그레세의 재판은 영국이 진행한 최초의 전쟁 범죄 재판인 벨센 재판의 일부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생존자들이 그녀의 잔혹함에 대해 증언했고 젊은 경비원이 구타 고문 처형을 자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이 긴장이나 후회를 보인 것과는 달리 그레세는 재판 내내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으며 자신에게 가해진 비난보다는 자신의 외모에 더 신경을 쓴 것처럼 보였다. 1945년 11월 17일 이르마 그레세는 반인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 몇 주 동안 감정적 괴로움을 보이며 감방에서 자주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결코 후회를 표하지 않았고 자신이 젊은 시절을 바친 정권의 가치에 따라 올바르게 행동했다는 확신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1945년 12월 13일 이르마 그레세는 영국의 사형 집행인 알베르 피에르포인트에 의해 하멜린 교도소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엘리자베스 폴켄라트에 이어 두 번째로 사망했습니다. 피에르포인트는 그가 그레세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가 감방에서 나와 사형 집행실로 그를 따라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전 9시 3, 4분 그는 방에 들어가 경찰들을 잠시 쳐다보고 피에르포인트가 분필로 X 표시를 해놓은 함정문 중앙으로 걸어갔다. 사형 집행인이 그녀의 머리 위에 하얀 두건을 씌우자 그레세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슈넬, 빨리. 그 낙하문이 열렸고 추락 후 이 공분 후에 의사가 그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그레세의 사례는 다른 어떤 사례보다도 나치 체제가 어떻게 아무런 폭력적 성향도 없는 젊은 여성을 몇 년 만에 가학적인 고문자로 만들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강제 수용소 체계 내에서의 그의 급속한 성장과 잔혹한 방법을 채택하고 완성하려는 그의 의지는 이념적 세뇌가 절대 권력과 잔혹한 행동에 대한 처벌의 부재와 결합될 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젊음과 천사 같은 외모는 그녀의 행동에서 드러난 도덕적 추악함과 대조되어 많은 홀로코스트 가해자들의 특징인 겉모습과 내면의 부패 사이에 불안한 괴리를 강조합니다. 심판의 날, 아우슈비츠, 경비병의 몰락. 1945년 연합군이 강제 수용소를 해방한 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재판에 회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여성 경비원은 나치 강제 수용소 시스템에서 권위 있는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당시 떠오르던 사법제도의 독특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 여성들의 체포는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레제와 폴켄라트는 베르겐벨젠 수용소에서 체포되어 1945년 4월 15일 수용소가 해방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만델은 가짜 신분으로 숨으려다 1945년 8월 10일 바이에른에서 미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보르만은 다른 경비원들과 마찬가지로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고 베르겐벨젠에서 체포되었습니다. 1945년 9월에서 11월까지 열린 벨센 재판은 아우슈비츠 경비병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재판이었습니다. 54일 동안 법원은 이 여성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22살의 그레세는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고 자신에 대한 비난보다는 자신의 외모에 더 신경을 쓰는 듯해 언론의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 전략에는 살인에 직접 연루되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 선택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모른다는 주장 명령을 따랐다는 주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론을 기각하고 적절한 복종만으로는 반인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는 선례를 확립했습니다. 1945년 11월 17일 그레세, 폴켄라트 보르만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성 수용소의 수석 감독관이라는 고위 직책을 맡았던 만델은 아우슈비츠 재판에 회부되기 위해 폴란드로 인도되었고 그곳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벨센 재판의 사형 집행은 1945년 12월 13일 하멜린 교도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영국의 사형 집행관인 알베르 피에르포인트는 이전에 사형수들의 체중과 키에 따라 필요한 밧줄의 길이를 계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폴켄라트는 오전 9시 3, 4분에 처형된 첫 번째 경비원이었습니다. 이르마 그레세는 2위를 차지했으며 마지막 단어로 슈넬, 빠르게를 발음했습니다. 피에르 포인트가 52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인다고 묘사한 요한나 보르만은 그날 처형된 경비원 중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나도 감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만델은 1948년 1월 24일 크라쿠프의
몬테루피치 교도소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레세와는 달리 만델은 죽기 전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처형이 끝난 후 시체는 화장되었고 죄는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 묻혔습니다. 이러한 재판과 처형은 국제법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잔혹 행위에 가담함에 연개인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확립했습니다. 이 원칙은 나중에 1950년 유엔에서 채택한 뉘른베르크 원칙 애명시되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성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온 사법제도에서 여성 가해자에게 공평한 대우가 주어진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처형된 경비원 4명은 각기 다른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델 36살은 높은 행정직에 올랐습니다. 보먼 52살은 처음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가입했습니다. 볼켄라트 26살은 보호자가 되기 전에 미용사로 일했습니다. 그레세 22살은 나치 청소년 시절부터 세뇌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들 여성들의 처형에 대한 반응도 달랐다. 만델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보먼은 모호한 문장을 말했다. 볼켄라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레제는 쉬넬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처형에 대한 공식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비원들에 대한 재판을 통해 아우슈비츠에서의 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문서가 작성되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생존자가 증언했습니다. 이 문서는 나치 강제 수용소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역사적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재판에서 확립된 법적 선례는 이후에 국제재판소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에는 구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으며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반인륜 범죄라는 개념은 현대 국제법의 기본 요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 만델, 요한나 보르만, 엘리자베스 폴켄라트 이르마, 그레제의 처형은 나치 강제 수용소 시스템 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나타냅니다. 이들의 사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사법 절차의 일환으로 기록되었으며 대량 범죄 기소에 대한 역사적 법적 선례를 확립했습니다.